정신의학의 거장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서재. 고풍스러운 가구와 책들로 가득 찬 그곳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프로이트는 맞은편에 앉은 총명한 제자 칼 융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비주의는 모두 허튼 소리일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완고함에 융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서재의 육중한 책장에서 쾅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란 프로이트가 방금 그게 무슨 소리였나 하고 물었죠. 융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건 외부에서 일어난 촉매 현상입니다. 그가 말한 촉매 현상이란 격해진 감정이 외부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코웃음을 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번 더 일어날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책장에서 다시 한번 쾅 하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프로이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시가마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융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힘을 가진 제자를 말입니다. 이 강렬한 사건은 단순히 두 학자의 의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심리학의 두 거인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대한 분열의 서막이었습니다. 한 명은 인간의 무의식을 억압된 욕망의 지하실로 보았고, 다른 한 명은 그곳을 신화와 원형이 살아 숨쉬는 무한한 우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이트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위대한 정신과 의사, 칼 융의 삶과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주류 과학계가 외면했던 그의 신비주의적이고 비의적인 측면을 탐험하며 현대인의 영혼에 그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칼 융. 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학술기관, 특히 심리학과에서는 프로이트와 융 모두를 거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론이 과학적 실증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죠. 특히 융은 신비주의, 오컬트, 뉴에이지 사상과 연관지어지며 주류학계에서 더욱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융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비합리적이고 신화적인 영역까지 끌어안으려 했던 선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융의 이런 특별한 성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의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융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를 포함해 집안의 여러 남성들이 성직자였죠. 하지만 융의 아버지는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고통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그저 형식적인 믿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린 융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신의 체험이 부재한 텅 빈 종교의 껍데기만을 보았습니다. 반면 융의 어머니는 매우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심령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강신회에 참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 자신이 때때로 다른 인격체로 변하는 듯한 기이한 상태에 빠지곤 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어느 순간 목소리가 변하고
평소에 그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긴 말들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시각으로 본다면 융의 어머니는 마치 신기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인간의 내면에는 우리가 아는 나 외에 또 다른 인격,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융 자신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제1의 인격과 제2의 인격으로 나누어 인식했습니다. 제1의 인격이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소년이었다면 제2의 인격은 18세기의 가발을 쓴 지혜롭고 위엄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제2의 인격은 융에게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더 깊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융의 집안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튼튼한 참나무로 만든 식탁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결을 거슬러 쩍하고 갈라지는가 하면 찬장 안에 있던 빵칼이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기도 했습니다. 융은 이 조각난 칼을 대장장이에게 가져갔지만 대장장이는 바이스에 물려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부서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들은 융으로 하여금 인간 정신의 미지의 영역, 즉 무의식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의학 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소위 오컬트 현상의 심리학 및 병리학에 대하여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논문에서 다룬 영매는 바로 융 자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의 삶과 깊이 연관된 현상들을 연구하면서도 철저히 과학자로서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비주의자나 예술가가 아닌 경험적 사실을 탐구하는 의사이자 과학자임을 평생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 두 거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마치 서로의 운명을 알아본 듯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에게서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이끌어갈 황태자를 보았고 융은 프로이트에게서 위대한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융은 프로이트의 가장 열정적인 옹호자가 되어 정신분석학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처음부터 파열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성적 욕망이나 충격적인 기억들을 쓸어넣어 봉인해두는 어둡고 위험한 지하실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들은 원래 의식에 있었지만 억압된 것들 뿐이었죠. 그러나 융에게 무의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의 쓰레기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근원이자 온갖 신화와 상징, 창조적인 생명력이 샘솟는 깊고 풍요로운 바다였습니다. 그는 프로이트가 모든 신경증의 원인을 성적 억압으로만 설명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친상간의 모티브는 단순히 어머니를 향한 문자 그대로의 성적 욕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무의식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융은 자신의 첫 번째 주요 저서인 변환의 상징을 통해 프로이트의 이론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는 내내 이 책이 완성되면 스승과의 관계가 끝날 것임을 예감하며 몇 달 동안이나 집필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프로이트와의 결별은 융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정신분석학계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이단아로 전락한 그는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깊은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강력하고 혼란스러운 이미지들과 환상들로 인해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언제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베개 밑에 장전된 권총을 두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간은 몇 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광기에 굴복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고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밤바다로의 항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심연으로 떠나는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이라는 작은 배를 타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칠고 어두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원형적 존재들과 마주쳤습니다. 날개 달린 현자 필레몬, 아름다운 여인 살로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엘리야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특히 그의 내면의 스승이었던 필레몬은 융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대의 생각이 온전히 그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점이라네. 생각은 숲속의 동물이나 식물과 같아서 그대는 그저 그 숲에 함께 사는 존재일 뿐이지. 이 경험을 통해 융은 우리의 정신이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하고 객관적인 정신의 층, 즉 집단 무의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 무의식 속에는 모든 시대와 문화를 관통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패턴, 즉 원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융은 이 끔찍하면서도 경이로운 내면의 여정을 붉은 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들을 화려한 색채의 그림으로 그리고 내면의 존재들과 나눈 대화를 아름다운 캘리그라피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수십 년간 융의 가족들에 의해 비밀스럽게 보관되다가 21세기에 들어서야 세상에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심리학 이론이 탄생한 생생한 현장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융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후기 저작들은 모두 저 무의식의 용암 속에서 터져나온 것들을 분류하고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모든 핵심 이론, 즉 집단 무의식, 원형, 개성화, 아니마와 아니무스 등의 개념은 바로 이 목숨을 건네면 탐험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융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는 인간 정신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이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시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동시성이란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연관을 맺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융에게 상담을 받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의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 중에 황금풍뎅이가 나오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담실 창문에 무언가 톡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융이 창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그녀의 꿈에 나왔던 황금풍뎅이와 매우 유사한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금록색 풍뎅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융은 그 풍뎅이를 잡아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당신의 황금풍뎅이가 있군요. 그 순간 여성은 거대한 충격을 받았고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의 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의미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혹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무의식의 논평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는 주역이나 점성술과 같은 고대의 점술 체계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유도 바로 이 동시성의 원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융은 고대의 연금술과 영지주의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연금술사들이 단순히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어리석은 화학자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실험실에서 행했던 물질의 변형 과정은 실은 자기 내면의 원초적이고 미숙한 정신을 더 높고 완전한 상태로 변형시키려는 개성화 과정의 상징적인 투사였단 것입니다. 즉, 연금술은 물질이 아닌 영혼의 변성에 관한 심리학이었던 셈입니다. 융은 이처럼 역사 속에 흩어져 있던 신화, 종교, 비이적 전통들 속에서 자신의 심리학적 발견과 일치하는 놀라운 평행 이론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이론이 단지 개인적인 환상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 정신의 역사와 깊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칼 융은 현대사회가 이룩한 눈부신 과학기술과 합리성의 이면에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그는 영혼을 찾는 현대인이라는 책을 통해 의미와 신비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겪는 공허함과 신경증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는 법은 잊어버렸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그 잊혀진 길을 다시 안내하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는 꿈, 신화, 예술, 그리고 동시성이라는 현상들을 통해 우리 내면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 유럽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전쟁의 신 보탄의 원형이 깨어나는 것을 감지하고 이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 집단의 운명을 예감했던 그는 한 시대의 정신을 진단하는 위대한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칼 융의 사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단지 우연과 필연이 지배하는 기계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까? 융은 우리 각자의 삶이 미숙하고 분열된 상태에서 출발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위대한 영웅의 여정, 즉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만 그 끝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함과 의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젯밤 당신이 꾼 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하루에 우연처럼 찾아온 사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 자신이 바로 자기 영혼의 가장 위대한 탐험가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일